네. 오페라이바 스포일러 잡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이거 편하겠다. 여러분 이름이 스포일러 잡담회니까 근데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중요한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네. 스포일러가 의미가 있냐고 이게. 어. 난 개인적으로 스포일러를 당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라서 이게. 그치. 그치 스포 맞지. 당하면 네. 좀 더 낫겠다. 맞아요. 아무튼 오늘은 리뷰형님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오늘-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압박감을 계속 주더라고요. 형 혼자 2시간은 떠들어야 된다고. 오늘 공식 시놉시스는 리뷰형님이 이거 에이스들만 하는 건데. 에이스 리뷰형이 자 신호가 어디 있었는데? 저 앞에 여기가 아 이제 뜰 겁니다. 이거 봐 여기 봐. 자 띄워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 가 공식 시놉시스입니다. 아 이게 끝이야? 아 이게 짧구나 이게. 오 다행이네. 굉장히 짧습니다. 아 이게 끝이야? 그래서 리뷰형님 시켰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래도 어기님도 확실히 예. 역시 이제 업계인들은 다르네. 맞아요. 앞에 이 드라마틱 할 때는 다 웃었는데 뒤에 딱 나레이션 갈 때는 딱 자기 이게 사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의 음. 관객 수, 음. 저렇게 어제예요. 어제까지 집계된 관객 수 한번 보겠습니다. 130만. 117. 와. 오. 131만 7,117명. 잘 나가는 거예요. 현재는 150만 넘었어요. 넘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8월 19일 기준이고 음. 오늘 8월 20일 기준으로 15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센데? 최근에 우리가 스포일러 잡담회 하면서 100만 넘은 것만 해요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마블, DC 뭐 이런 것들 다 합해서 1주차에 100만 넘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플래시 100만 넘었나요? 뭘 넘었어요? 아이고. 50만인가 60만. 아이고. 하지만 전 블루레이를 샀습니다. 플래시가 100만이라고? 100만도 안 됐어요. 100만 못 50만인가 봤어요. 그래요. 와 미쳤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심지어 전기 영화인데 첫 주차에 이 정도였는 게 광복절에만 한 50만만 봤을 거예요. 내 생각에 저거는 사실 순전히 약간 감독님 그치. 이름에서 오는 있지?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파워라고 생각해서 맞아.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특히 놀란 감독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그치? 맞아. 뭔가 뭐 적당한 머리를 쓰게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되게 정말 맞아.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전의 영화들을 보면 볼거리도 풍성하고 내가 알고 싶은 부분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인생의 어떤 고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놀란 감독도 또 잘생겼고 아 마지막 개그입니다. 잘생겼고 나라 개그입니다. 그래서 호불호를 할 건데 네. 제가 지금 또 이제 올리셔야죠. 예.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리병희님 호불호 뭐죠? 저는 호입니다. 오, 네. 왜 호입니까? 저는 일단은 그래도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일반 관객이라면 저는 좀 그래도 불호가 비율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저기 가서 또 해야 돼. 갔다 올게요. 뭐를? 출장. 호불호 투표. 정말 시스템 최고죠? 아, 근데 웃긴 게 돈 주던가. 근데 재밌는 게 올 때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고정적인 게 없네. 항상 그냥 새로 세팅을 해놔도 다음 오면 또 안 돼 있고. 원래 보통 처음임도 그다음부터는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불호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걸 차단하고 갔기 때문에 극호. 근데 그 사전 준비 안 했으면 나는 불호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 영상에도 말했지만 나는 극호지만 추천은 함부로 못할 영화. 맞아. 나만 좋은 영화 이런 느낌. 기사님 말씀하셨나요? 저는 그 코. 그건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물을 다루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영화를 이렇게 플롯을 잡고 구성을 잡아서 편집을 하고 각본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9점인데 이거를 뭐 솔직히 어디서 흠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서 그냥 바로 그 코. 만약에
오펜하이머나 현대 근현대사에서 지금 시선님이 갖고 있는 정도의 지식이 없어도 그랬을 극호. 것 같아요. 아 진짜? 없어도 극호. 영화적으로도 영화적으로 극호예요 이거. 오. 네, 영화적으로 극호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 없이 그냥 이미지가 나열됐다고 가정만 해도 전 이 이미지의 나열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이거 좀 반영해 주세요. 어쨌든 되게 뭘 반영하죠? 전 세계 역사적으로 되게 불우한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또 따지고 보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영화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편집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극호입니다. 이거 불호라고 하면 영화 뭐 타점쓰면 하는데 저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에이 영화만. 그건 아니. 저는 이것이 불호라고 당당히 말해도 되는 영화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영화적으로 정말 잘 찍었다고 말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영화는 기술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대중과 그치.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그치. 때문에 저는- 난 이게 혼자 잘난 척하는 자, 영화를 그치. 싫었다 하면 나는 너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형 호고. 형 극호. 호고. 극호. 그쵸. 극호. 형은 저도 완전 호요. 완전 호. 네. 저는 아까 승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주변에 추천은 많이 했어요. 추천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왕 볼 거면은 이제 B맨 영상이랑 이제 침착맨 영상은 보고 가라. 근데 맞아 그 정도는 필요해. 왜냐면 사전 지식이 없이 보면은 너는 그냥 가서 그냥 오펜하이머가 이름조차 모르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하로만 알아. 그러니까 하하님이 약간 뭔가 얼마나 좋았을까. 네, 좀 재미있는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그분. 그렇죠. 얼마나 기억을 좋았을까. 하고 있어가지고 오펜하이머 얘기를 하면은 하하님이랑 이제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영화긴 한데 뭐 그거 보고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제 일부러 형들하고 다르게 일부러 모든 정보를 좀 차단을 하고 갔어요. 오 일부러. 지식도? 아예. 그러니까 좋다.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핵폭탄을 만들 인물이다까지만 알고 이제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초반 한두 시간까지는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이 영화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 그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쨌든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그리고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중간중간에 되게 막 연출들도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박수절이 막 나오는데 막 기차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고동 소리 막 들리면서 그런 것도 난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도약을 한번 뻥 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이제 오펜하이머가 앞에 이제 툭툭툭 던져왔던 영화상으로 현재의 이야기를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쭉 이어지는데 그 구간이 아까 형이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막 읽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인물의 이름들이 막 언급이 되는데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사실 다른 인물들은 스트러스 정도밖에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야. 왜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정보들의 양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 내 앞에서 엄청난 음향과 엄청난 그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어. 난 그래서 연출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나도 형처럼 어쨌든 영화적 만듦새나 그런 테크니션에 대해서 난 너무도 좋았는데 정작 나는 이제 리뷰를 해야 되잖아 이거를. 리뷰를 하려면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가 좀 두려운 영화였던 거지 나한테는.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자막 보고 그 와중에 연출이 좋으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뒤에 한 시간이 차원을 볼 때는 그래서 형 말한 대로 이거는 연출이 너무 좋았으니까 한 번 더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3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거 한번 보고 분명 정신없을 건데 확인 한번 한 다음에 정보들을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 얘기를 하겠어. 근데 이제 우리야 영화로 이거를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3시간이 아깝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3시간을 내다 던진 꼴이 돼버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영화 유튜버로서는 호야. 난 너무 좋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관객의 눈으로 봤다면 그치 나는 약간 이건 무슨 허세 부리는 영화야 하고 나왔었을 것 같긴 해.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형이 한 말 똑같이 반복할게요. 그 가기 전에 형 영상이랑 침착맨님 영상 보고 가야 돼, 진짜. 그리고 전 그 생각했어요. 저는 분명히 호라고 밝히지만 2번 보긴 힘들겠다. 저 2번 봤어요. 네, 전 그래서 2번째 보러 갔다 했을 때 저걸 또 본다고 이랬어요. 분명히 좋은 기억이 있는 영화임에도 내가 과연 이거 2-3시간짜리를 다시 봤을 때 1회차에 봤었던 그 소름이 다시 돋을 수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그건 또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거 VOD 나오면은 나 이건 100번 보겠구나. 왜 뽑아낼 게 너무 많으니까. 컨텐츠로.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러니까 시선님은 이 영화 자체가 좋았으니까 감상하게 또 볼 수 있겠으나 나도 이걸 또 본다면은 삐맨님 말한 것처럼 이 똑같은 영화적 감상과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는 보겠구나. 컨텐츠 나중에 하게 되면은 복습하려고 보겠구나 정도 느낌이지. 2번 본다고 내가 첫 번째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오진 않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긴 했어 나는. 왜냐면 인터스텔라나 인셉션 같은 거는 한 반년에서 1년만 지나도 다시 보고 싶거든요. 아, 이거 또 보고 싶다. 또 인셉션 엔딩 보고 싶다 말하면서.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기억에 남을까를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미국인 입장에서 그런 느낌일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한꺼번에 나오나? 남한산성이라니까 남한산성. 저는 의외의 생각인데 50년 뒤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필모에서 무언가 한 작품을 뽑는다 했을 때 강력하게 뽑힐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평단에서는 엄청나게 뽑힐 거예요. 왜냐면 이걸 연상케 하는 작품이 이제 좀 오래전 영화를 좀 말하려니까 좀 그러긴 한데 스탠리 큐브릭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이 벌어질 만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약간 유사해요. 약간 핵전쟁이 막 벌어지려 하고 근데 거기서 인간이 결정하잖아요. 핵을 투하하는 거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해서 결국에 핵이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이 핵이 터지면서 끝나요. 마치 여기에 이 영화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그 SF적으로 나중에 그 핵전쟁이 벌어질 거야 같은 느낌으로 연상케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보면은 되게 화려한 장면들이 없어요. 거의 인물들의 분열과 융합이 계속 반복돼요. 그 영화도. 근데 그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 영화 중에 뭐 유명한 거는 뭐 샤이닝 너무 잘 알잖아요. 도끼로 찍는 잭 니콜슨이 샤이닝이라던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가 되게 잘 언급되지만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 돌이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지금 우리가 왜 갑자기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꺼냈을까? 왜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꺼냈을까? 지금 생각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뭐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네. 얼마나 싫었을까? 있군요. 시선이 형을 리뷰한 형이 얼마나 싫었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어난다고? 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도 보면은 약간 마치 신냉전 시대를 자본주의를 통해 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앞으로 훗날 돌이켜봤을 때 지금의 시대를 돌이켜볼 수 있는 또 작품이기도 해서 전 나중에 굉장히 이 영화가 언급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나 보다. 전 진짜 되게 재밌게 재밌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후반에 막 과학자들 몰라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저는 이미지로 보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시간의 영화를 저는 약간 1시간처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뒷부분에 모르는 과학자들이 좀 나오더라도 이 영화 자체를 하나의 그 원자들이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이미지로 봐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내용을 몰라도 그냥 봐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장이 옳은 건 아니고 저는 되게 좋은 영화였다. 아이고 제임스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님. 소프트웨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놀란 감독은 보고 나면 스탠리 큐브릭의 오마주가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혹시 놀란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 나서 딱 스탠리 큐브릭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가 딱 떠올랐어요. 그냥 그거의 연장선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영화가 좋았던 분들은 그거 한번 봐보시면 뭔가 묘하게 유사할 거예요.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봅니다. 저 소신발언 딱 하나만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이번에 물론 이제 다 엄청 뛰어난 연기자들이었지만 딱 한 명 이 사람 이번에는 왜 이렇게 연기가 그냥 그렇지? 라고 느낀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로다주요.
나랑 비슷한 느낌 받은 거야. 네. 난 좋았는데 저는 로다주가 왜 이렇게 연기를 열심히 안 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로다주 느낌이었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약간 뭔 알겠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난 되게 좋았는데 난 이게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게 난 로다주가 나온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본 게 아니라서 이게 원래 그의 쪼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게 나도 약간 이건 그냥 로다주로서 연기한 거 아닐까? 라는 그래서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 약간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연기 잘하시지만 하정우 배우님이나 황정민 배우님 보시면은 작품마다 물론 이제 그 캐릭터들의 특징은 당연히 가져가지만 이 중심에 이제 황정민이 있다는 거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바뀌는 캐릭터마다 바뀌는 스타일인데 황정민 배우는 본인이 중심에 있고 캐릭터가 살짝 들어온 느낌인데 그래서 로다주도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작품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제 아이언맨 말고는 이제 저기 셜록 홈즈 근데 셜록 홈즈 때는 전혀 토니 스타크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토니 그렇게 스타크 같았다. 토니 스타크가 보이는지 토니 스타크가 나이 들면은 저 약간 저럴 것 같은 네.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도 사실 웬만하면 저는 이제 실드 파잖아요. 영화를 웬만하면 실드를 치는 파인데 저도 그건 사실은 의문이긴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잘 이게 그쵸? 안 느껴지고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막 생각됐냐면 사실은 그 이제 흑백하고 칼라 장면 있잖아요. 주로 이제 로다주가 나왔던 장면은 이제 당연히 흑백 장면의 주요 흑백 장면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놀란 감독이 한 말은 흑백과 칼라의 그 구분점은 칼라는 픽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상상에 가까운. 네. 근데 흑백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흑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약간 로다주란 인물이 연기했던 그 스트로스란 인물이 사실은 그냥 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 그러니까 약간 도드라지면 안 되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흑백 처리를 많이 했잖아요. 대다수가 흑백이었거든요. 사실 로다주가 나온 장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로다주의 연기가 도드라지지 않았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흑백이 되면 되게 그게 좀 칼라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은 해봤는데 역시나 실드가 아니면 1% 확률로 스트로스가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치. 우리가 스트로스를 잘 모르잖아요. 스트로스 잘 모르니까. 기가 막힌 고즈. 스트로스한테 사과하세요. 로다주가 약간 억울할 수 있겠다. 어릴 때 자기는 로다주가- 스트로스를 완벽히 한 건데. 어릴 때 스트로스를 보고 자라서 실제 자기도 그렇게 말투가 돼버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를 일이지. 아니면은 놀란 감독님이 알고 보니까 숨어서 마블 영화를 열심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한 거야. 로다주. 아이언맨처럼 해주세요. 로다주 내가 캐스팅 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자꾸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그런 연기 보려고 부른 거 아니고요. 아이언맨 그냥 보고 토니 싶다고요, 스타크 아이언맨. 해주세요. 그냥 토니 스타크 해주세요. 맞아, 비슷한 느낌 가지신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뭔가 정말 아이언맨 같다? 라는 느낌을. 돋보이지는 않았다.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가 아이언맨의 빠져있다. 자장에서 못 벗어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워낙 그걸로 파워가 이제 이 이미지가 워낙 굳혀져 있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피규어 봐도 아이언맨 그 피규어에 이렇게 가면 쓰고 있어도 그 안에 로다주가 있을 것 같아. 사실은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원작 코믹스가 오리지널이고 로다주는 이제 사실은 그 원작 코믹스의 캐릭터를 맡은 건데 그치. 로다주를 보고 나서는 원작 코믹스를 봐도 로다주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치, 토니 그치. 스타크 얼굴이 그치. 아니고. 마치 그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가. 그좀 어느 작품 전에 누구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김명민 배우 떠올라. 김명민 저도. 김민 배우가 네. 제일 유명하죠. 그래요? 응. 저는 저기 저거. 최민식. 네. 저는 최근에 봤던 거. 저기 한산. 한산. 박해일 배우. 다르네요, 다들. 근데 우리 이순신만도 이런데 로다주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아이언맨. 그쵸.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안 좋아하시는 평들에 그런 것도 꽤 있네. 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강력한 한 발의 폭발, 또 CG를 사용하지 않고 맞아. 어떻게 그 핵폭탄 진짜 찍었다는데 막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상 가보니까 전기 영화였고 폭발은 3분의 2 지점 가서 그리고 그 폭발도 사실 막 엄청 그러니까 영화의 흐름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CG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연출만 놓고 봤을 때는 유튜브에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연출은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실제 그 유튜브 온라인에 다큐 그 장면, 실제 그 다큐 영상. 트리니티 실험의 실험의 실제 차라리 그게 더 영상을 잘 보면 찍혔- 그게 네, 더 약간 네. 무섭죠. 맞아요. 근데 그 다큐마저도 소리를 조금
이제 주작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실제 핵폭탄 소리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래요? 네, 그냥 그냥 난 그게 진짜 한번 방 하고 끝나요. 진짜? 아 진짜? 네. 저도 당연히 우리가 다큐나 영화에도 보는 것처럼 고고고고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아직- 제가 이제 이거 없어요? 이제 그 리얼 아토믹 밤브 사운드라고 검색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업로드를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냥 한번 터지면은 그 이제 마이크 수음기 쪽에 이게 전자기파가 오기 때문에 zzz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이게 그 사람이 9km 바깥에서 이제 녹음이랑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9km면은 소리가 들리기까지 30초가 걸린대요. 30초 뒤에 이제 그 핵폭발의 소리가 도착을 하는데 진짜 팡 이거 하나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니, 되게 제가 허무했어요. 그냥 팡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굉장한데 네. 우리가 다큐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진짜 이 고고고고고 소리가 진짜 막 몇십 그 초씩 소리가 가지 안 않아요. 난다. 네. 그러면은 논란이 뻥친 거네? 뻥쳤네? 나는 그게 진짜 리얼한 사운드인 줄 알고 근데 완전 그게 막 몰입돼서 약간 봤는데. 영화적인 장치다? 이제 장치나 음. 영화적인 뭐 도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영화에서 진짜 1초 팡 들려주고 끝내면은 좀 약간 엇박자로 나오긴 하던데 아, 그쵸. 그냥 예. 아니 그게 또 칼라라서 주관을 섞어서 네.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걸까? 전 기본적으로 음. 제 관점은 별로 그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고 음.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되게 핵이 원자폭탄 실험이 터졌을 때 그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 만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결국에는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죠. 실제로 그 수많은 거의 과학자 6,000명 뭐 동원이 됐다고 하고 엄청난 돈이 쏟아부어서 드디어 이제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 순간이었고 정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보다 더 공포스러운 순간이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데 그게 마치 핵 터지듯이 원자폭탄이 그 강의실에 강단에서 터지듯이 연출돼 있잖아요. 막 갑자기 엄청난 빛이 막 들어오고 중간에 여자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여자의 피부가 약간 이렇게 뜯겨 나오는 그런 게 막 시체 보여지고 발- 시체가 보여지고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결국에 이어지면서 저는 결국에는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원자폭탄이라는 건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실제 그 다음에 인간이 감당해야 될 더 무서운 원자폭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저는 이 영화의 핵심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가 그 영화 내에서의 현재에서 오펜하이머가 겪는 그 핵폭발에 대한 공포심이 올라올 때 그 발 구르는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그것도 다 연정이 돼 있는 거죠. 한편으로 난 그게 되게 기차 소리 같이 들리기도 했어. 근데 그 기차 기차로 연결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기지가. 약간 그런 거를 또 은유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약간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그 초반에도 나오잖아요. 그 발 구르는 소리가. 그 나중에 우리 맞아, 나이잖아요. 맞아. 그게 그 소리가 뭔가 이렇게 스코어적으로 만든 스코어 음악이 아니라 사실은 이펙트였구나. 발 그쵸. 구름이 엄청나게 증폭된 음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그 오펜하이머가 이 영화성의 설정이 마치 그 에이지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에이지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이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재였고 실제로 엄청난 천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봤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이지력이 있을 거고 결국에 이 사람이 계속 받았던 거는 그 사람들의 환호하는 어떤 발구는 소리가 엄청난 환호음이잖아요. 그 실험 성공에 대한 그렇죠. 그거를 계속 초반부터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막상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그때는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되게 생기가 돌다가 꿈이 막상 이루어진 순간에 실제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공포를 보고 만 거지 그 사람. 핵이 실제로 터졌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구나. 그거를 그때 느낀 순간 저는 와 어마어마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화적으로 그게 되게 화려한 연출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발길을 좀 올리고 맞아. 물론 조명을 엄청나게 세게 막 하고 다 나름 연출을 하셨겠지만 근데 그 발 구르는 소리 사람들의 그 군상들 이미지들 그리고 거기서 클로즈업 되는 이 그 배우의 얼굴 그리고 밝기 이런 것들이 뭔가 영화적으로 연출적으로 복합적으로 딱 작용하면서 마치 거기서 진짜 핵 분열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장면에서가 더 무서웠어요. 앞에는 안 무서웠어요. 핵이 터졌을 때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다크나이트에서 멋있는 장면 하나 보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이 진짜 공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오펜하이머는 그 순간 가장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 환상인 줄 알았어요.
강단. 왜냐면은 뒤에 막 이렇게 벽이 막 구구구구구 아, 해서 아, 흔들리고 막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갑자기 살 뜯기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야 환상이야 꿈이야 뭐야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강단에서 강연을 한 게 실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이런 거 실제로 했대요. 그러면은 그 멘트도 실제로 했을까? 그 저기 뭐지? 독일에 독일한테 보내려서 떨어- 아쉽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 유튜버는 더 호였으니까 어. 어떤 포인트가 호였는지 아니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는지. 저는 네. 닐스 보어랑 이제 하이젠berg.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는 이름만 등장하고 실제로 나왔었구나. 잠깐 나왔어. 잠깐. 초반에 잠깐 나왔어. 되게 훤칠하게 나오잖아. 닐스 보어하고 이제 오펜하이머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닐스 보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정확한 대사는 안 떠오르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인류한테 이제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힘을 준 거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저는 제일 소름. 저는 거기가 제일 소름 돋았어요. 아 이게 소름 돋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네. 저는 가장 소름 돋았던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영화 내내 연쇄 반응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도 거기가 제일 근데 좋았어. 그거를 맨 마지막 장면에서 오펜하이머가 그 연쇄 반응을 대기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 연쇄 반응이 아니고 인간들이 이 무기의 무한 전쟁 끝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로 이제 비유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와 그걸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오펜하이머 얼굴만 나오고 대사만 치는 장면인데도 그렇게 소름 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쇄 폭발, 연쇄 반응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아무튼 그게 단순히 그냥 그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쵸. 이미 이걸 개발한 순간 이미 그거는 내가 사실은 그걸 뭐라 하죠? 그 원자 이게 중성자? 우리가 우라늄인 거야. 그렇지. 우리가 우라늄이고 사실 자기가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성자였던 거지. 자기가 중성자라는 핵 무기를 넣은 거지 거기다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딱 이해하면 진짜 무서운 영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여기 보면은 그 뭐야 아까 그 발 구르는 장면 있죠. 거기서 피부 녹는 여자가 실제 놀란 딸이에요. 그런가 봐. 아 진짜? 이게 왜 그랬냐면은 놀란 감독님이 약간 본인 가족을 거기에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현실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현실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누군가를 무조건 이룰 수 있는 진짜 그냥 당장 우리 코앞에 있는 일이다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굳이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시점을 넣어버린 거네. 그냥. 그러네. 자기 가족을 보통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아니 근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당신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알려줄 거였으면 영화 속에 자막 넣었어야 되는 거야. 제 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화 보고 나서 몰랐잖아. 마이 도타. 그런 의미인지 몰랐잖아. 이렇게 가로치고 많이 더 보통 그거 그냥 공익광 봐요. 근데 저 딸이었구나. 그런 의미까지 있었구나. 저도 그 마지막 장면도 아인슈타인과 나눈 대화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방식은 너무너무 좋았었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진짜. 아니 그 순간에 킬리안 머피 진짜 이 동공지진이랑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연기로 느껴진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그 깨달음이었던 거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강단에서 어떤 현타가 한번 깨달음이 한번 왔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무기가 되겠구나. 근데 그 나중에 말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까지 계속 무차별적으로 쓸지 몰랐던 것과 끝에 가서 그 깨달음이 온 직후에 딱 이게 자기가 그 말을 제가 그걸 시작해버린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게 그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의 표정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엔딩이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아인슈타인이랑 대화할 때도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너가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뭐 메달이나 하나 쥐어주면서 그 대사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회에서의 오펜하이머가 있는 거고 이 인간 사회에서의 오펜하이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서의 오펜하이머는 인간 사회에서의 오펜하이머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이 메달 수여받는 이런 것들로 이 뭔가 위로의 의미라든지 인정의 의미로 사회가 수여하는 게 이 인간사 전체에서 얼마나 좀 의미 없는 짓인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대사가 좀 그래 저 메달이 뭐라고 인생 구사. 그 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널 위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그 사람이 오펜하이머 그 노년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 보여주고 실제로 저도 그 궤도님 영상에 나오는 거지만 침착맨님 영상에 궤도님 말해준 거지만 2022년인가 22년인가 되어서야
미 정부가 맞아요. 사과했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작년에 잘못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네. 원자력위원회에서 사과했다. 우리가 맞아요. 다 잘못했다. 죽고 나서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의식조차도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삶에는. 저는 그것도 되게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거시적인 생각으로 딱 봤을 때는 그것도 약간 정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왜 갑자기 그 이 작년에 왜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의 권위를 복귀시켜줬을까?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영화 나오니까 영화 에이, 나온 게 아니라 영화 지금 앞으로 세계 정세에 있어서 영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명분이 필요한 이제 던지겠다? 아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행위가 그러면은 이제 계속 배제돼 있으면 이 사람 행위가 부정되는 거고 그거는 미국의 그 당시에 선택이 부정적인 잘못됐다고 거니까, 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복구시켜 줌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명분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왜냐면 이미 보고는 진작에 돼도 될 만한 문제였는데 왜 작년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원폭 떨어뜨린지 뭐 몇십 주년 뭐 그런 것도 아닌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인가? 그것까지는 내가 정확히 45년에 했으니까 2022년은 사실 몇 주년 이것도 맞지 않고. 하나 때문인가? 나 영화 얼마나 좋았을까? 영화 나온다고 미리 한 것 같아. 선제적으로 거기에 투자자가 그럴 수도 있었다.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야 봐라 지들끼리 저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의미 없냐를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그게 너무 뭔가 순간 소름 돋더라고. 갑자기 노벨상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핵폭탄이 어쨌든 만들어졌고 이걸로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는 게 어쩌면 이제 진짜 인간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 메달 뭐 누가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너무 좀 근시안적으로 이걸 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런 포인트랑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 또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이게 어쨌든 전기 영화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실제로 원작이 전기 소설이 그 소설이 아니죠. 전기 그 다룬 책이니까. 평전 같은 뭐 그런 게 네, 있고. 평전이니까. 근데 그러면 루즈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래서 지겨워서 나가신 분도 많을 거고. 그치, 근데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누가 오펜하이머에 불리한 그 서류를 넘겼는가. 약간 그래서 그 스파이 찾기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흑백 할래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이 스릴러, 정치 스릴러 같은 법정물 같은 그런 것도 막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다 보고 나서 흑백은 어쨌든 팩트 기반의 영상들이었는데 그러면 나는 중간부터 그러니까 스트로스가 넘겼겠구나라는 건 계속 암시를 주지만 왜 넘겼을까? 저 사람이 왜 넘겼을까? 끝까지 다 보는데 아까 채팅에도 올라왔지만 결국 스트로스는 모차르트 앞에 살리에리 같은 마음이라서 그리고 계속 한 번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본질이 맞았잖아요. 나 한 번 망신 준 것 때문에 동의원소 그거 하는 것 때문에 한번 그래서 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해서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마음속에 화해가 안 돼서 그 꽁한 걸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그것도 그러니까 인간이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 형 조심해. 내가 나중에 형을 아주 그냥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정말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정말 큰 상처였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건 하나로 이 지성을 이렇게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참 인간은 웃긴 존재다. 저는 그래서 약간 정치인 자체를 풍자했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이제 수능 준비할 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있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맞아. 이게 기술은 막 5년 뒤에 게 이미 개발이 되는데 정책은 지금 이제 그걸 뭐 입법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윤리적인 거를 이제 스스로 습득을 해서 그 기술이 정책보다 앞서 나가더라도 이 기술이 악용되지 않게 뭐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자정작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어쨌든 그 과목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정치가 이 기술과 엮이게 되면은 이 시간차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갭이 생겨서 그렇죠. 이 갭이 생기니까 이 어쩔 수 엇박자가 되는 그렇죠. 그런 엇박자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지금 들었지만은 그 개인의 그게 되게 웃기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이거 하면서
다시 그걸 되새기면서 이해가 됐는데 막 재밌었는데 뭐 우라늄에다가 이제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갑자기 핵 분열이 되네? 이게 분열이 되네? 이게 원래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발견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이후에 여러 가지도 보면 되게 사람이 생각이 없었는데 되거나 그냥 우연치 않은 그런 거 연속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게 진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약간 타이밍도 좀 안 좋았던 게 사실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원자 폭탄이 터진 다음에 영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짜 영화의 시작이 그 뒤에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화의 큰 반전 중에 맞아 완전히 하나고. 나 사실 폭탄 터지고 이제 한 20분 남았나? 생각했는데 안 끝나. 청문회 씬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아 설마 지금부터 1시간 남았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영화관에서 다들 화장실 가고 막 핵만 기다려. 마치 다시 다 오펜하이머야. 다 이거 트리니티 실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딱 터지고 거기서 되게 무서운 장면이 하나인데 결정권이 이제 없어. 그냥 소식을 들었대. 떨어뜨렸다는데 그 심지어 오펜하이머도 라디오로 들어. 맞아. 그러니까. 그러고 한데 이제 끝나야 되지 않아? 팝콘도 다 떨어졌어. 근데 콜라도 다 떨어졌어. 근데 안 끝나. 근데 왜 판결 안 내려? 왜 아직도 청문회? 근데 이제 웃긴 게 그 다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쯤에서 이제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농공 행상을 하든 처벌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불었던 게 이제 메카시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에 부역을 했던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 이 이제 미국 사회를 뒤덮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빨갱이 색출하는 거죠. 하는 거랑 매우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그 작업이 벌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타깃이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였던 거기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결국에는 맞아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걸 좀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약간 벌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지금 이게 역사 속의 인물들이 대사를 다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실제 그 인물이 했던 대사이고 어떤 게 놀란 감독이 각본화를 시킨 건지. 나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그 씬에서 어떤 거? 야스 씬이요? 네. 배드 씬. 야스 씬에서 이제 읽어보라고 딱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청문회는 다 레알. 아니요, 야스. 배드 씬에서 나는 죽음이요 막 이런. 그거는 실제인지 그러니까 실제긴 실제인데 실제로 그 전 여친이라고 하나요? 전 여친이랑 같이 테트록 그 책을 읽긴 했대요. 근데 정확히 그 대사를 읽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책을 같이 읽은 건 맞다. 야스 중에 읽은 건 맞나요? 글쎄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또 뭐 트리니티 실험 다음에 실험 때 말했다고 맞죠? 실험 때 말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말한 건가요? 그거 나중에 되게 나중에 늙어서 늙어서 얘기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잖아요. 있어요. 영상이 다큐멘터리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근데 핵폭탄이 터졌을 때 뭐 누군가는 조용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맞아. 저는 뭐 그게 뭐죠? 힌두 경전 그걸 바가다바기타 떠올렸다고 그게 떠올랐고 거기서 이 구절이 떠올라서 읽어주거든요. 저는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볼 때마다 또 이제 김시선의 이제 상상극장 생각할 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 그거를 딱 하면서 나는 박의 의신이 이거를 하세요. 뭐 어떤 아니 잘 생각해봐. 근데 평소에 오펜하이머가 동양 철학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태도가 되게 웃겼다기보다 되게 신기했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는 박의 의신이죠. 뭔가 이런 말을 되게 드라마적이잖아요. 드라마적으로 하잖아.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다 안 됐어. 왜냐면 저 사람 뭐 방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연기를 대사가 극적이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봐보니까 언어에 엄청나게 그 재능이 있던 사람이고 뭐 몇 개 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했다니까.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향이 어떤 성향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 느낌? 굉장히 그게 극도의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왜냐면 나를 그렇게 포장한다는 게 어쨌든 신인 거잖아. 근데 그게 그거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은 뭔가 했을 때 나는 파괴적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했을 때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만화책을 보든 소설을 보든 인상적인 이해 안 되는 문구가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릿속에 남는 문구들이 있어요. 어. 왜 이런 문구를 왜 쓰지? 근데 커서 어떤 삶의 풍파를 거꾸로 뭐 했을 때 그 문장이 이런 그런 뜻이었구나 모먼트들이 있어. 라는 몇몇 개가 인간마다 하나씩 있거든. 영화의 맞아요. 대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은 이게- 그런 게 와닿은 인용구라서 그냥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그 신이 돼버렸네? 라는 그런 걸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저도 약간 좀 저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이 사람이 그 과학자이지만 정치가 같기도 하고 그 대사 사업가 나오죠. 성향도 맞아요. 있고 정치가 그러니까 됐다고.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순수 과학자였으면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맡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핵이 그 스트레인지 실험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장면이 이제 그 강당에서 연설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 연설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펜하이머를 순수한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처음에 보면 오펜하이머 당신의 평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장군님이 처음 레슬로스 장군인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로보스 장군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실 때 내가 너 평판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오펜하이머 걔는 햄버거 가게도 운영을 못할 놈이다 그런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랑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청문회 갈 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거 어차피 너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는 자리인데 왜 굳이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오펜하이머가 뭐 가야 하니까 가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뒤돌아서면서 쟤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렇게. 근데 그만큼 만약에 오펜하이머가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본인의 생존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하긴 또 그러네. 오히려 순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걸 알면서도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치 쪽 이야기할 때 이 영화상에서 반대쪽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나치 쪽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많이 나요. 악의 평범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되게 완전히 상반된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왜냐면은 사실 영화가 핵폭탄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오펜하이머의 반성이야. 그치. 무한 반성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있냐. 말은 형이 말한 것처럼 정말 순수했고 거기서 말한 그 나는 파괴자 그 구절이 그 이야기가 형이 이야기할 때는 약간 심취의 느낌인 것 같은데 난 그렇다기보다 약간 좀 그래? 가조의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 들어요. 저는 그 대사가 오펜하이머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시선이 말처럼 막 좀 연극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쵸. 가능성은 네. 완전히 열려 있는 거야. 근데 맞아. 제가 이제 문명하거든요. 게임 문명한 적이 있었는데 문명에서 혹시 몇 개월이 사라지셨나요? 한 3개월 바로 혹시 어떤 문명을 하셨나요? 문명 4랑 5 둘 다 있는데요. 각각 3개월씩 사라져요. 하여튼 했는데 핵무기를 만들면은 이제 오펜하이머 명대사가 떠요. 나는 이제 뭐 파괴자요. 뭐 그게 뜨는데 그 뜰 때마다 와 정말 멋있다 이 대사 그러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맞아. 핵 쏠 때 그거 대사가 나온 핵 만들 살짝 때 아래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구절로 이렇게 나오잖아. 핵 딱 만드는 거 성공하면은 오펜하이머 구절 딱 떠주고. 그럼 거기 나오는 뭐에서 간디가 뭐 유혈 사태는 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간디가 한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 오펜하이머는 그대로라길래. 그건 아마 그러니까 캐릭터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구라만 뜰 거고 그게 아니라 간디 캐릭터. 아래 인용하듯이.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테크트리를 하나 성공시켜. 그러면은 화면 가운데 한번 떠. 관련된. 근데 간디 그건 그냥 게임상 이렇게 흐름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뜬금없는 얘기하는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배드신 있잖아요. 저는 그 배드신과 왜 그 경전을 같이 묶어서 그 장면에 편집을 했을까? 그러게 나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 뭐 근데 어떤 이해가 거야? 됐는데 여기서 살짝 19금으로 가자면 결국 그 순간에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융합은 뭐야? 합체요. 몸과 몸이 만나는 몸과 거죠. 몸이 섞이는 그게 마치 그러니까 그게 나는 뭔가 부딪히고 분열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흑연과 아니 중성자와 우라늄. 중산자고 우라늄 같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그것도 약간 이렇게 엮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이긴 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를 잘 생각해봐. 놀란 감독이 아무 이유 없이 왜냐면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성욕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핵 이런 원자폭탄을 만든 것도 결국 인간의 욕망이었어. 가장 큰 욕망. 그러니까 그 욕망이 부딪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배드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순간이 결국에는 그 뒤를 위한 어떤 가장 작은 분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충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나도 뭔가 뭐 해석은 어쨌든 각자 각자 하는 건데 나도 이 해석도 되게 들으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칼라는 핵 분열이고 흑백은 핵 융합이잖아요. 여기는 오펜하이머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섞여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시선 씨가 그 평에도 썼지만 분열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냥 진득하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최초의 충돌 중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최초의 충돌이 뭐 독사과를 한 그 교수였는지 뭐 최초 충돌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충돌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었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영화는 사실 그거를 되게 불륜까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다 하지만 그가 불륜을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신될 수 있는 거리를 자기가 키워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해석도 충분히 진짜 그게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분열 중에 하나였겠다. 그리고 그러네. 실제로 그 여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곤욕을 치르죠. 왜냐면 자살을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굉장히 거기에 박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안타깝게 보면 아쉬운 건 물론 이해하지만 거기에 너무 그 야스라는 거에 중점적으로 둘 게 아니라. 근데 왜- 제가 네. 15세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나 너무 놀랐어. 나도. 제가 저 슈퍼플렉스로도 한번 봤거든요. 2회차에 슈퍼플렉스로 봤고 첫 번째는 저쪽 이제 난 좋던데. 크게 보셨네요? 아니, 들어보세요. 근데 소리 시- 중요하지. 15세다 보니까 그 거기에 가족 단위 관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근데 난 맞았어, 이거는 맞았어. 그래서 등급위원회에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이게 좀 저는 문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이거 R등급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독전? 네. 독전에서도 진세현 배우님이신가요? 맞아요. 근데 가슴 이렇게 까잖아요. 그거 15세였거든요. 나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었어. 아. 이거는 15세 영화 아니다라고 그래서 생각해. 저는 그때부로 이제 마약- 가슴 정도 까는 건 예 15세구나. 근데 이거는 너무 근데 이게 이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모든 게 객관화되지 않겠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한 컷을 가지고 15, 19를 결정하는 경우는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맞아요. 그 분위기와 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저희 배드신 같은 경우에 그 배드신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야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장면이었고 그 앞뒤로 그게 일관적으로 이어졌다면 그게 19세로 갔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아마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장면의 핵심이 아니었다. 근데 아니, 그건 동의하는데 알겠는데. 그건 동의해. 100번 동의해. 그거는 모르지 않아. 우리도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버렸잖아. 15세 영화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가족 관객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겪게 될 그 이후의 일들이 머스캄. 머스캄. 근데 뭐 그러니까 나는 그 그 배드신보다도 그 배드신도 약간 그러긴 하죠. 어쨌든 옛날에 어떤 셰익스피어인 러브나 이런 데도 뭐 가슴 노출신 있고 이렇게 한데 그 씬까지는 그래도 정말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모습을 굳이 좀 세게 보여줬다면 나도 그건 한신이라고 할 텐데 나는 이거는 15세가 맞나 했던 건 그 다음에 에밀리 블런트가 보는 앞에서 취조실 앞에서 에밀리 블런트가 능욕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는 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불륜을 했나요? 네. 뭐 잠자리 했나요? 네. 할 때 플로렌스 퓨가 킬리안 머피한테 맞아, 이렇게 맞아. 하고 킬리안 머피가 발가벗겨진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치로 등장한 건 그렇다 치는데 거기까지는 플로렌스 퓨가 그를 안고 아내에게 보는 이거와 그게 그러니까 그 감성을 표현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걸 비주얼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한 게 15세적인 감성이 맞으면 왜냐면 15세면 진짜로 부모 동반으로 더 어린 애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니, 표현을 하는 게 저 너무 놀랐던 그러니까 게 이게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란 모르겠지만 그 저는- 연출은 조금 네. 세지 않았나 왜냐면 아이들에게? 취조실은 공감이 가네요. 그 왜 다른 그런 장면들은 식으로 시선님 또- 말씀처럼 맥락상으로 이해하면은 뭐 그걸 야한 장면으로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취조 장면은 약간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세요. 섭섭한 느낌. 좀 또 세다는 그러네.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나는 슈퍼플렉스 끝나고 그 뒤에 프라이빗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 안이 불이 켜져요. 거기 딱 뒤로 돌아보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부모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토퍼 놀런은 인터스텔라를 만든 어.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 저
내 거에도 그런 댓글 몇 개 있어요. 되게 아이들이랑 보러 갔다가 좀 깜짝 놀라긴 했다. 그 댓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그건 또 네이버 그럴 수 있겠네. 평가 네이버 영화 평가 거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좀 그쵸. 근데 맞아, 또 이제 시대가- 열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열어서. 근데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그 장면이 음. 되게 묘했습니다. 되게 묘한 그 분열을 이게 보고 누군가의 있는 첫 번째 야동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아니고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얘는 했냐면 되게 되게 멘트를 남이 뭐 하면은 되게 조심하라 그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을 때 막 하고. 정말 더럽네요. 정말 더럽네요. 아니 근데 그만큼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극장에. 맞아, 어린 애들 맞아, 꽤 아, 있어. 오케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양태형님 취향 확인 잘했고요. 네. 모두가 오펜하이머와 그 측근들과 현대에서 일하는데 정작 영화에 계속 나왔던 독일군은 얼마나 진척됐을까?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궁금했는데 내가 그걸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 근데 파보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오펜하이머랑 그 프로젝트 뭐죠? 맨하탄. 맨하탄은 너무 많아 이제 이미 영상이 퀄리티 다 그것만 하니까. 맞아요. 그치, 오펜하이머 이제 다 알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어. 모르는 거 하겠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그거는 이제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되게 큰 줄기고 이거는 약간 작은 줄기인데 그치.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이나 재밌는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이런 작은 줄기들이 오히려 해석 풍부하게 많더라고요. 사실 큰 줄기는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데 작은 줄기는 뭔가 그 휩쓸려 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맞아. 오늘 놀란 감독은 왜 이 영화를 지금 그 이후에 테넷 이후에 만들고 싶었을까?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왜 되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놀란 감독의 모든 영화를 흡수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오펜하이머는 마치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마치 메멘토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크나이트의 배트맨 같은 고독한 인물일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이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다크나이트의 배트맨도 자기의 행위가 결국 사회를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쁜 결과가 돼서 나중에는 다크나이트 후반 어떻게 끝나요? 자기가 악이 되잖아요. 그냥 그렇지. 원래 선이었다가 남한테 맡기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해서 자기가 결국 악이 되면서 그걸 이제 끝나게 되잖아. 다크나이트 2편이.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펜하이머도 보면은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에 어떤 공헌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너는 그런 데다 후원했지 이러면서 이제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이 영화의 전반적인 편집 방식은 테넷 같기도 하죠. 마치 시간이 그렇죠. 현재 미래하고 계속 뒤섞이면서 네, 어느 것이 과연 현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의도가 뭐냐면 결국에 그 과거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혹시 그 오펜하이머가 머릿속으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얘기를 한 후에 혼자 이제 그 애지력을 가진 듯이 마치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도 하고 분열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혹시 소름이 돋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대부분 그 옛날에 오펜하이머가 느꼈던 그 공포심이 혹시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맞닥뜨려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 영화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놀란 감독의 팬이라면은 전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아니, 놀란 감독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오펜하이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영화를 만들어 왔다고 봐도 된다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아, 진짜로? 얘기했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로다주가 먼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 하시는 분이 로다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아 그 왜냐면 저는 음악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음악은 인터스텔라랑 되게 비슷해요. 쓰는 방식들이 약간 비슷해요. 그 막 비슷하고 그 다시 보시면 아마 느끼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약간 테넷하고 비슷하고 인터스텔라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인물들은 이때까지 메멘토부터 다뤄왔던 그 어떤 고뇌에 찬 인물들, 약간 이중성인 투페이스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영화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오늘 놀란 짱이네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되게 네. 재밌었던 참.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미술 좀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피카소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피카소의 그 두 여인의 맞아요. 초상화 네. 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피카소 전시할 때 왔을 텐데 그 작품이 그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작품이 그 같은 그 주제의 그림이. 근데 그게 전에 그렸던 두 여자의 얼굴인지 후에 그렸던 두 여자의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렸던 두 여자의 그림은 그 피카소가 약간 입체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게 얼굴이 얼굴이 갈라져 있고 그렇죠, 여러 개 그렇죠, 갈라 있어서 그렇죠. 약간은 2D로 그린 건데 그쵸. 3D 3D 같은 로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인간을 봤을 때 여러 면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오펜하이머의 여러 면을 느끼게 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전에 그렸던 그림은 되게 생기 넘치는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후에 그렸던 그림은 되게 뭐랄까 나이가 들고 되게 우울하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전 그림인지 후 그림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영화를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후 그림이었으면 그게 마치 오펜하이머의 미래가 될. 그림이 달라져요? 아니 그림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주제의 그림이 두 개 있어요. 영화에 나온 게 뭔지 지금 헷갈려서. 네, 어. 네. 그 두 여자 얼굴인가? 뭐 아무튼 있어요 그 그림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저보다 자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도 근데 그걸 그린 게 피카소잖아요. 근데 피카소도 사실 스페인 내전에 후원했던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언급도 돼요 영화에. 언급도 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피카소도 그 시대 사람이야? 네. 네. 그래서 그 피카소의 그림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학살 뭐 그런 거 있잖아. 게로니카. 그 게로니 그 있잖아요. 그 실제로 저는 작년인가 봤거든요. 그 우리 한국에서 전시를 해서 와 그거 실제로 보는데 사람이 멈추게 돼요. 되게 저는 그 그림이 그렇게 잘 그린 건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안 나요. 되게 실제로 짧게 나오고 하는 되게 실제 크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는 그 구글 이미지나 실제로 교과서에 보는 이미지는 색감 자체를 안 좋게 해요. 맞아. 왜냐면 원작을 가진 곳에서 안 좋게 하게 만들어요. 진짜로? 똑같이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장에서 보는 감흥이 집에서 보는 감흥과 똑같아져 버리면 그 원작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특히 미술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미술은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와, 그 나중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돼. 그 어떤 무거운 마음이 딱 와요. 그 전쟁의 어떤 무거운 마음.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의 학살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피카소가 본 적 없는데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 그게 이미 한국 아이들의 학살을 그린 게 있다고요? 그 한국에서의 학살인가가 제목이에요. 아, 그게 몰랐어요. 우리 그게 교과서에 나와요. 그게 이번 비공식 작전에서도 영화에서 나와요. 그건 몰라. 난 그 딴 그림 피카소가 얘기했어. 그랬다고 그걸? 피카소가 아니 물어본 거야? 네 맞아요. 오. 피카소.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우리 책에도 많이 나왔고 미술 책에 많이 나왔던 근데 맞죠?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맞을 갑자기 이 질문 듣고 보니까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궁금해서 모르는 얘기. 맞을 거예요. 맞을 거야. 아 틀리면 큰일 나는데 맞을 거야. 근데 그 그림이 한국 전쟁에 한국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한국 전쟁을 뭐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무서움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 재밌다. 피카소가 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 그쵸. 그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일 거예요. 맞아요. 네 맞죠. 한국에서의 학살. 그래서 근데 한국 전쟁을 그거 모르고.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근데 뭐 피카소가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났다니까 그걸 뭐 들었긴 했다. 뭐 이렇게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실제로 뭐 한국 전쟁에 대한 자세한 뭔가 있어서 그걸 그린 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나라든 전쟁은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린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전쟁이 종식되길 바랐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 내전에 이제 후원한 상대가 문제이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의 좌파 우파를 지금의 좌파 우파로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되고요. 사실 그때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피카소의 그 이력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을 등장시켰다는 게 또 재밌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재밌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놀란 감독의 영화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진짜 근데 나는 이제 보면서 놀라웠던 게 이 많은 인물들의 그거를 이렇게 촘촘하게 넣을 거 다 넣었다는 게 진짜. 그런데 하지만 난 정말 극호였지만 하지만 여기서 소신 발언하자면 그치 또 안 벗어. 이 다음 영화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 이분은 이제 대중성은 없다.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 점점 뭐랄까. 근데 본인이 뭔가 대중을 이야기로 설득하려 한다는 욕심이 이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 없는 것 시절 할 거 다 했고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한 테넷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맞아요. 그냥 그 전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쉽게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쉽게 풀어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안 내보내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이 비중이 줄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있고 그렇게까지 쉽게 풀기가 좀 어려워. 그럼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만들래 라고 만들기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초반에
꽤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야? 근데 우리 얼굴이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이거 태영이가 바꿔줘야 돼. 나 여기 나오고 있었는데? 아 그래? 난 나오고 PPT를 있어. 없애버려. 난 여기 나오는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여기 있어요. 나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 왜? 이번 영화도 설명을 중간에 넣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가 얼마나 설명이 맞아요. 될까? 초반에 하긴 그러네. 빌드업을 좀 하는 듯 하지만 악몽에 시달리는 거나 막 이쪽에서 독사가 사건 때문에 이쪽 대학교를 옮기는 거나 거기서 보어를 처음 만나는 거나 등장은 하지만 그게 뭘 이해시켜 주냐는 거지. 오히려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얼음 좀만 나와. 아, 내 얼음. 내 얼음. 뭐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내 얼음. 빨리 비켜봐. 승국이 형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음 더 갖고 올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서 나는 여전히 좋아하고 그 영화를 즐기겠지만 그는 또 점점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어려운 감독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요번에 오펜하이머 개봉하면서 놀란 감독님 작품을 이제 예전 것부터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런 캠페인을 스스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거 도움 된다 되게 영화 볼 때. 도움 되지. 그리고 어제가 테넷이었거든요.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테넷은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테넷은 약간 수학 같은 영화지. 수학 공식 같은 영화라 해야 되나? 약간 다른 영화들은 한 번도 다시 뒤로 가기를 안 했는데 이제 대사가 많은 건 둘째치고 모두가 심각한데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느낌이 너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지적 유희를 더 즐기시는 느낌이더라. 테넷이 확 심해졌지. 근데 인터스텔라까지는 괜찮은데. 까진 않아. 그 인터스텔라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다음부터는 좀 그래서 그때 테넷 때 특히 느낀 게 이게 그 당시에 홍보를 되게 마케팅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영화는 느끼는 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영화를 느끼라고.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느끼긴 느꼈거든요. 모두가 심각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해는 또 못했으니까. 왜냐면 나는 그때 우리 수다 했었나? 그때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때 코멘터리 중에 그게 있어서 논란도 찍다가 자기네도 촬영하는 걸 멈추고 촬영 감독과 작가와 배우가 모두 모여서 한번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꽤 맞춰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건 감독 머릿속에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청사진이 있는 게 있었지만 자기도 중간에 원작자도 헷갈릴 정도로 꼬고 꼬았다는 얘기라서 나도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했어. 대중과 호흡을 어느 정도 놔버렸구나. 실제 그 테넷 블루레이 이제 서플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은 이제 놀란 감독이 헷갈린 장면은 없었고 어떤 장면이 논란이 헷갈린 게 아니야? 네 아니에요. 스태프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기억하지만 그 카체이싱 장면 기억나요? 되게 뒤섞이는 카체이싱 장면 막 이거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하고 막 박스 하나를 막 옮기고 막 둘이 마주치고 막 그거 엄청 그거를 찍다가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 스태프들이 다 모여. 그래서 막 모형으로 막 그걸 다시 맞춰 막. 그러니까 그럼 취소. 나는 논란이 헷갈렸다는 줄 알고. 그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스태프들이 헷갈려서 그걸 막 어떻게 착각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메이킹 필름이 있어. 막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말을 해요. 자 이제 큰 화면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막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막 그런 식의 말을 막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그건 인정하는 게 테넷은 진짜 극도의 그냥 그 설계가 매우 복잡한. 그래서 저는 매끄럽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테넷은 그냥 테넷부터 약간 정말 죄송하지만 애정을 담았지만 사랑하지만 그때부터 나 겁나 똑똑하지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자랑하는 느낌이었어. 슬슬.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가장 그 촌스러워 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가장 그 레벨이 높은 연출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플래시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시간을 거꾸로 가는 장면을 보통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은 그걸 이제 디졸브 시켜서 뭐 블랙을 잠깐 보였다가 과거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겹쳐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랭글로 이렇게 좀 찡찡찡 하면서 과거로 가기로 하고 막 여러 가지 연출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힘든 그게 그냥 장면을 그냥 갖다 붙이는데 그게 과거로 가는 느낌을 주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매끄럽게 그걸 했던 게 저는 제 생각인데 인셉션하고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인셉션하고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이야기적으로 과거로 플래시백을 잘했고 그러니까
그 보면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 그치. 네, 과거 두 이야기가 있지. 네, 미래와 그치. 과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치. 저 뭐 마지막에는 그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미래가 돼, 뭐 그치. 과거가 돼버리기도 하고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그 딸이 늙었으니까 미래가 돼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교차점을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이야기적으로 그 인셉션은 되게 그 편집점으로 되게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테넷은 그 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하려고 했지만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왜냐면 그거를 이제 앞에 두 개는 솔직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영화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집중해서 보면 충분히 그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겹쳐지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넷은 그게 매끄럽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노트에다가 수학처럼 막 써야 돼. 막 뭔가 맞아. 그래야 나도 이게 뭔가 나중에 귀찮아서 못 보긴 했는데 그 수학적으로 내가 만약에 정말 꽂아보면 한 장면은 아직도 이상해라고 하는 장면 내가 하나가 있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그래서 내 안에서는 내 능력으로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안 떨어진 장면이 아직도 하나가 있거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면에서 네. 약간 실패했다면 실패한 게 저는 한 번에 영화 안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밌게 본 거랑 별개로 이 성공적이진 않다 이런 시도들이. 그러니까 테넷이란 이야기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다 좋아하는데 뭔가 그 너무 공식화됐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너무 수학화됐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에 전 심취한 입장에서는 뭔가 음악과 편집과 그리고 구성, 플롯과 막 이런 여러 가지 연출적인 면모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설득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애우지 못한 공식은 이해하기 힘든 느낌이 테넷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테넷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영화는 앞에 있는 영화들에 비해서 좀 이게 뭔가 설계가 본인도 좀 힘들었지 않았나. 근데 그에 비해서 약간 오펜하이머는 그 테넷을 성공시킨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테넷의 그 복잡한 과거, 현재, 미래를 오펜하이머에 와서 성공시켰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또 김시선의 상상극장을 펴보자면 놀란 감독이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지 않았을까. 테넷만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테넷에서 그 설계했던 그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오펜하이머에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오펜하이머 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되게 성공한 영화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거랑은 좀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좀 크리티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해해요.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놀란 감독의 이제 장벽이 하나 생긴 거죠. 음. 이게 승국 형이 딱 말하는 그 지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마블 영화의 실패 요인 중에 가장 뽑히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인물도 상황도 뭐 시대도 이제 시제 멀티버스가 나와서 다른 지구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죠.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누군데? 그렇지. 아까 채팅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영화를 공부하고 봐야 되면 그게 영화입니까? 영화입니까? 질문에는 이건 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저도 항상 철학적인 질문을 좋아하지만 저 역시도 그걸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야 아닌 말이야. 마블이나 이런 거야 사실 전작을 보면 됩니다라는 그게 답안이 나오는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겉에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영화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알미 또는 나의 경험이 나의 태도가 영화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게 만들든 쉽게 만들든 각자 느끼는 건 달라요.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그 경험에보다는 이제 알매의 중점이 있다 보니까 그 알매 중점이 있는 거는 더군다나 더 그런 크리틱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분명히 들고 이 장벽을 놀란 감독이 다음 영화에서는 극복해낼 것인가 아니면 더 갈 것인가.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영화가 되게 궁금해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정말 소통 없이 살 건지.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세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나도 좋아할 거 계속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작가주의라고 하는 그 예술의 세계로 빠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친숙하게 돌아올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놀란 감독의 이번 영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많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투표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상상으로 다음 영화는 과연 그럼 뭘 만들까를 상상해 보는 게 굉장히 영화를 즐기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승국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 쪽이라기보다는 다시 대중성을 좀 찾아서 돌아오든 다시 바보들에게 돌아올 때 아니면은 그 테넷과 오펜하이머의 그 라인을 이어갈지 그건 모르지만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관객의 입장에서는 논란의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이제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경험 자체는 늘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진짜. 경험 측면에서는 네. 항상 새롭죠. 그런 면에서 진짜. 저는 논란이 계속 과학적인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오펜하이머로 왜요? 몇 개 만드실 거예요? 혹시 생계와 직결돼 있긴 한가요? 그게 곧 저의 밥벌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밥을 얼마나 먹을 수 있냐가 이제 밥을 얼마나가 아니라 뭘 먹을 수 있냐가 막 그렇죠. 아 이거 그게 오펜하이머 정해집니다. 뭘 몇 그릇을 더 먹을 수 있나? 저 이제 이번 추석에 그 감독님한테 그 한우 세트 좀 사가지고 보내야지. 네, 좀 절 좀 가서 좀 해드리고 해야죠, 그러려고요. 해야죠. 네. 아니 그 오펜하이머는 몇 개 만드실 거예요? 글쎄요, 그래도 한 모르겠어요. 계획대로라면은 어. 계획을 짜진 않았지만 어. 만들고 싶다면 30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와 미쳤다. 진짜로? 아니 가능성 그거 만들 때는 제 이름 한번 언급.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 생계가 달린 게 맞긴 하네. 30개면은 인터스텔라를 우뚝 서신 분이에요. 30개면은 거의 그 1분기 끝나는 거 아니야? 1, 2분기 그냥. 저 인터스텔라 27개. 근데 이게 되는 게 인터스텔라는 개봉되고 한참 훈데도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진짜. 지금 시류가 아니어도 볼 사람은 본다는 거지.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형들 이 영화 몇백만 봐요? 저 3,500만. 잠깐 전 국민이 봐야 돼. 혹시 전 국민이 봐야. 혹시 생계와 직결됐나요? 저희는 생계가 직결된 거는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근데 나 진짜 하나 궁금한 거 있었어. 나 진짜 이것도 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나 또 궁금했던 지금 뭐냐면 거기 보면 다들 그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오펜하이머에서 핵을 만들 때 원래는 이렇게 총알을 발사하는 그 뭐라 하지? 원래는 이렇게 우라늄이 맞아 그거 땅 때려서 이렇게 상상한 터뜨려 거. 하는데 그게 이제 플라토늄은 안 되다 보니까 방식을 바꿨잖아요. 그 전체적인 구를 만들어서 그쵸. 구 사방에 360도에 있는 압력을 렌즈형이야, 동시에 똑같은 렌즈형. 시점에 똑같은 압력으로 딱 가해서 그걸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무슨 뇌같이 생긴 거에다가 동그란 거에다가 막 무슨 선 막 연결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폭탄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 나는 거기서 궁금해진 거야. 뭐가 궁금해냐면 그러면 이 원래 그건 만드는 거는 테스트 제품이면 그 다음에 이제 쓸 거는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시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비행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갔을 테니까 그것도 동그란 구인 그게 거예요. 구였던 거지. 그게 그 동그란 구예요? 32년체? 그거였겠지. 그 총구식이랑 이 구식이랑 둘 둘 다 다 했어요. 둘 다 가져가지. 둘 다 가져가. 그래서 왜냐면- 하나는 여기 저기 어디야? 일본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아. 하나는 나가사키에 총구식도 떨어뜨리고. 완성이 됐어요. 둘 다 만들어서 왜냐면- 둘 다 테스트한 거야. 총구식은 우라늄만 가능했고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로 몰리는 건 플루토늄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맞아, 총구식 플루톤으로 그거는 완전 우라늄 전환한 거예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두 개 다 가져갔구나. 몰랐어. 그래서 하나는 여기 쏘고 하나는 저기 쏘고. 아니 저는 그것도 궁금했던 게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전선 막 꽂아놓잖아요. 그럼 꽂아놓은 거를 그냥 가져갔을 리는 없잖아. 그럼 뭔가를 이렇게 시제품처럼 만들지 않나? 보통은. 보조 그러니까- 배터리 달려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거야. 아니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220볼트인가요? 그게- 110볼트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 전선들이 한 번에 쫙 해가지고 팡 터트리는 거잖아요. 이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리니티에서 뉴멕시코에서 실험을 할 때는 뭐 다 장비도 구현해 놓고 다 하니까 뭐 쉽게 됐지만 그거를 그냥 하나의 구로 만들어서 이제 비행사에 담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그게 그 안에서 그냥 비행기에 뭔가 그 필요한 것들을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버튼만 누르면 된 거예요 지금처럼? 내 생각에는 어. 제가 예전에 81mm 박격포병이었거든요. 아 네네. 아니 갑자기 네. 그게 압력계가 기압계라 그러나 압력계라 그러나 그게 아마 그 장치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폭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탕 쏘면은 하늘에서 땅에 닿기 몇 미터 전에 터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압계 같은 게 딱 달려있지 않을까요? 달렸을까? 네. 아니 나는 그게 궁금해. 아니 저렇게 전선 많이 달라고 뭐 했는데 저걸 어떻게 저 일본까지 저걸 가져갔지? 그 전선의 용도는 뭐예요? 그 동시에 전기 그 통하게 신호. 하는 거. 아 신호 아니에요? 아 전기 통화. 전기 통하게 하는 거. 아 진짜 뭐예요?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악세사리인가요?
내가 알기로 360도에서 전체적 압력을 가해서 터트려야 되니까 그 동시에 그 폭발 그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360도에.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나 그거라고 생각해. 그런 거 맞네. 맞네. 아 그래요? 근데 난 그게 궁금해요. 전선까진 몰라요. 어. 근데 원리는 맞아. 폭탄으로 만들면 그러게. 나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그것도 나중에 컨텐츠를 만들어봐. 아니 그거 궁금해서. 아니 그 생각해보니까 거긴 다 유선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폭탄 터뜨릴 때는 무선이었을 거 아니야. 아 우리도 무슨 제품 만들 때 그 연구소 가면은 막 이게 뭐 이거 맞아요 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근데 막상 제품 시제품 나오면- 나오면 되게 막 멋있게 돼 있어. 맞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그게 갑자기 정말 궁금해. 기압을 이용해서 한 응. 거일 수도 있고 응. 그러게 궁금하긴 하다. 그게 나는 이제 궁금해졌죠. 리모컨으로 했나 보지. 그런가 보다. 그건 아닐 거야. 블루투스. 특정한 고도에 딱 오면 와이파이. 알아서 터지게 돼 있어. 와이파이. 5G, 5G. 와이프지. 근데 진짜 오펜하이머는 좀 참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는 그 배우의 얼굴이 또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서 얼굴 중심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이맥스에 가도 얼굴만 거의 나올 테니까 물론 이제 맞아. 트리니티 실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묘한 느낌을 더 강하게 줄 것 같긴 해 아이맥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응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심심한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선님은 무조건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는 이 영화는 아이맥스에서 무조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극장에서 꼭 봐야 된다. 극장에서 극장. 뭐 그것까진 동의. 막 굳이 아이맥스로 봐야 되나? 저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사실 메가박스 돌비 아트모스가 더 훌륭한 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덜비에서 봤어요. 아 나도 이거 아이맥스보다는 사운드 좋은 관을 찾아가는 게 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맥스를 보면은 당연히 아이맥스로 찍었으니까 크게 넓은 비율이 나오지만 그게 지금 경쟁이 치열해서 거기 목매달 바에는 사운드 좋은 관 빈자리가 맞아요. 훨씬 낫다는 요새 생각이 관이 장난 근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이 굉장히. 비행기 안에서 조립해서 터트렸다는데 한번 비행기 안에서? 조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레알? 아니 그게 좀 웃긴데 비행기는 아니 한번 일단 조사를 좀 해주세요. 네, 궁금하니까 어때 그런 의견도 그러네. 있습니다 현재. 아,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였어. 약간 정치적인 얘기인데 음. 만약에 내가 오펜하이머였다면 어, 내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면 만들었을까? 나 자신이? 근데 그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환경을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안 되고 그때 시점으로.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때 사실 시점으로. 이거는 그때 시점으로. 나도 이게 답하기가 어려운 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일본과 이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알기 때문에 그치.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복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그때 과학자들은 위력은 알고 있었잖아요. 알았는데 그 현장 사진과 막 이런 시각 자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 슬라이드 쇼 보면서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현타 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몇 일본 주입니다, 피해자들, 몇 네. 주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도 이게 한번 그 공포심을 보여줘야 전쟁이 끝납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가 어느 정도의 아픔을 주는 줄 아닌 그치. 상태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솔직히 오펜하이머가 초반에 되게 우쭐했다고 생각했어요. 음.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압박감은 이제 독일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온 압박감이었고, 그치. 그거 말고 핵폭탄 자체를 본인이 이제 이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되게 우쭐해한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거의 영화에서 장면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가 이걸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엄청난 걸 하고 있다는 그런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작 터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을 직접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비로소 겪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괴롭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피해 상황에 대해 본인이 느낄 죄의식이나 압박감에 대해서는 만들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넌지시는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게 실제 경험한 뒤에 이 정도까지 올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인간이면.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대답하자면 솔직히 나는 정말 그런 정도였다면 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만들었어요. 저도 왜냐면 나는 왜 만들어서 같으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 아까 지금 그 얘기했지만은 독일이 어느 정도 진척된지 맞아. 몰라. 근데 내가 만약에 막 얘가 갑자기 다음 날 히틀러가 우린 만들었지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 다 여기다가 독일 국기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런치 그러니까 일단 이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연쇄 폭발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고 이건 뭐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면 그는 또 유대계잖아.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내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일본 애들한테 잘못 걸려서 죽을 뻔하고 어디 도망갔어. 그치. 근데 거기서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고 일본이 동아시아를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대단한 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근데 이걸 막으려면 네가 지금 폭탄을 개발해야 돼. 라고 하면은 내가 안 만들었을까? 만들었을 일본 것 저것들 막아야지. 저거 막아야 내가 쟤네 얼마나 나쁜 애들인지 막아야지. 이렇게 나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렇지. 이병희님은요?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선택이 아닌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미 이건 대의를 위한 거야. 시대 흐름? 그러니까 시대에 묻혀 있는 한 개인이 중성자였던 거죠. 그냥. 저는 그 오펜하이머가 이 영화에서 중성자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시대 안에 우라늄이라는 시대 안에 중성자인 오펜하이머가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순간부터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과연 그 사람이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미 뭐 되고 파괴의 신이다 한 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 그가 아니었어도 정말 이런 관점에서 시대 흐름에 누군가는 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펜하이머가 안 했어도 미국에 현존했던 어떤 과학자는 그 일을 맡아서 했을 거야. 그게 그 사람 차례가 가기 전에 오펜하이머가 오케이를 했을 뿐이지. 텔러가 했겠죠. 텔러가. 아 텔러도 있었고 그쵸. 물론 스스로 갔겠지. 그때 나치 독일 막으려고 누구든 만들었을 거예요. 나도 그 생각은. 걔네가 먼저 가지면 안 되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그치. 전 되게 느낀 게 그 놀란 감독도 그렇고 현대의 천재들이 영화 천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시대에 사람들의 그런 고뇌에 되게 공감을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리병희님이랑 예전에 통화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놀란 감독이 이제 오펜하이머의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했던 것처럼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호시코시 지로라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제로센 비행기 만든 설계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현대 이 영화 천재들이 그치. 그 시대에 고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게 그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 이렇게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바람이 분다는 일본에서도 까이고 한국에서도 까였거든요.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메시지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영화적으로는 평이 안 좋았어요. 나도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까지 결부 안 시켜야 되나 생각했지만 보면서 나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나올 얘기인가? 지금 이게 영화인이라는 입장에서는 만들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양국의 상황과 이 시대에 일본인 감독님이 만들 얘기인가? 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동시에 그 안에 있던 글로벌적인 시각 때문에 일본 우파에겐 까였고 그 안에 미처 씻어내지 못한 미야자키 감독님의 일본인의 감성 때문에 한국에선 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아이러니는 거기도 있게 돼요. 그 똑같은 동시대 탑클래스 영화인이 비슷한 주제를 했는데 한 영화는 지금 전 세계 광풍이고 한 영화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생각도. 역시 세상은 아이러니가. 그렇죠. 아니 뭐 근데 오펜하이머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개봉을 근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근데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어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인터뷰 말로는 그냥 개봉 시기가 아직 미정일 뿐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영화는 뭐 많으니까. 일본이랑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일본 극장이나 일본 뭐 국민 뭐 저기 정서나 이런 거 생각하면 굳이 개봉을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핵을 3번 맞았으니까. 뭐 영화 개봉 안 시키는 건 쉽죠, 솔직히.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이게 역사가 사실은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정치가가 누군지 또는 그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또는 그 시대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역사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묻혀있던 인물이 재발견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어떤 전반적 흐름에 있어서 그 영화가 맞냐 안 맞냐가 더
이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안 맞는 거면 개봉하기가 어려운 거고 약간 이제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쯤에 그 이 말 해주셨는데 어디지? 리병이님 맛있게 드시네요. 그것도 있었고 김상욱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이륙하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 기술자들도 타서 비행기 안에서 조립했다 터뜨렸다네요 라고 하네요. 이거 한번 빨리 조사 부탁드릴게요. 살벌하다. 비행기 그러니까 안에서. 그 안에서 이륙하다 터지면은 우리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 궁금했던 거야. 왜냐면 그게 사이가 얼마 안 됐는데 시제품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지. 근데 막 저 시대에도 난기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되게 비도 많이 내리고 되게 안 좋지 않았나? 원래 그 터트릴 때 되게 뭐지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되게 그 뭐 터트리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내가 알고 있고. 좀 그것보다도 비행기 이송 중에 난기류 만나면 흔들리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그 정도 폭발력을 갖고 있는 핵을 실험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걸 조립을 한다는 게. 아니 그거 아니까 혹시 우리는 막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막 야 잡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움직이지 마 해서 야 잡아 야 이거 아니 야 이거 가능 아니지? 아니 이것도 이게 가능해. 아니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저도 영화 감독님 만나 보면은 생각보다 화면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비해서 뒤에 있는 현장은 그치. 되게 짠내나죠. 되게 뭐랄까 약간 정말 땀이 느껴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우리는 우아하게 핵 가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야잘 잠궜어 안 잠궜어 막 이런 막 갖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또 벌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있을 수 있죠. 그 생각하면 좀 재밌지 않나. 그리고 나 탕탕일 수 있지.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방사능에 대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크림 바르고. 그 하얀색 바르는데 그 선크림이잖아요. 선크림 바르기도 하고 뭐 방사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사능이 어느 정도 노출될지도 또 잘 몰랐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잘 몰랐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일본의 그 원자 폭탄이 투하된 뒤로 사람들이 겪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로 어떤 피해를 입은 그 일반 사람들 분들도 미국 내에서도 나중에 소송하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람 타고 가서 옆 지역에 저거 대서갖고 다 뭐 방사능으로 인해서 막 피해를 입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었는데 막 그게 영화인가 뭐가 있는데 그래서 옆 지역 사람들이 그 영향을 있었는데 늘 멕시코 옆에. 그 옆에 그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었는데 미정부가 그걸 알면서도 방사능이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홍보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었어요. 꽤. 나는 거기서 궁금했던 게 그 방사능이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아침에 핵 분열되고 뭐 거기서 뭐 몇 개가 나와서 연쇄 폭발 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게 엄청 컸고 막 이런 것들 배웠는데 그럼 방사능은 거기서 어디서 방사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할 동안 진심으로 진짜 제발 부탁인데 새 모니터가 아직 못 구하고 하면은 저 중에 하나로 제발 채팅창 좀 나중에 보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는 물론 뭐 여러분이 쓰시는 채팅 우리가 항상 계속 모니터하지만 뭐 어떤 건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못 보고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시선이 이게 안 돼갖고 맞아요. 이 흐름상 놓치는 채팅이 너무 많아. 내 생각에는 여기에 뭔가 뭐 아이패드 같은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지점에. 여기라도 하여튼. 아이패드 하나 구매해서 마련 부탁드립니다. 사주시나요? 아니 네? 저거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저 모니터가 지금 3개인데 하나라도 돌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HDMI 케이블 한 5m짜리 사면 되거든요. 아니 HDMI도 이거 다 연결된 거예요 3개 지금. 여기 채팅창만 띄워놔도 되는 건데 매번 우리가 핸드폰 난 진짜 아까부터 사실 배터리가 없어서 못 보고 있거든요 채팅을. 라이브 보면 은근 배터리가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영상을 같이 보는 거라. 그 오늘 PPL 받은 걸로 그래. 모니터 아니 하나 안 그래도 아니 모니터 내가 다음에 진짜 갖다 주는데. 그 PPL 받은 걸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채팅. 아니 엠빵 후에 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거 그냥 다 통으로. 근데 저는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 이렇게 딱 끝나면서 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저 같은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잠깐만요. 놀란 감독을 또 몇 년 또 기다려야 되지? 약간 채팅에 이런 또 마스크 생각이 아직도 쓰고 계시네요. 이거는 저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분을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이거 약간 이거는 악세사리예요. 이제 컨셉 같은 거예요. 그냥 벗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걸 해야 삐맨님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저기 뭐야 그 팽수? 제 애착 인형 같은 거예요. 제 애착 인형 같은 거예요. 그럼요. 팽수 같은 거이기 때문에. 나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었어. 만약에 핵을 완성시켜서 일본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내가 책임자야.
그 이후에 오펜하이머처럼 반전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수소폭탄 개발 막을 것인가? 저는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반전 활동? 네. 근데 마음속으로 어차피 내가 이거 해봐야 못 막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회의감이 좀 네. 있는. 저는 그거가 약간 어떤 태도에 다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약간 저는 그 순간 왜 저 사람이 근데 그런 운동가가 됐지? 저를 만들지 말라고 수소폭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됐지 갑자기. 왜냐면 그 사람이 또 무슨 뭐 위원장 자리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뭐 원자력 AC인가 A 뭐죠. 뭐 저쩌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자기가 그거를 반대한다는 자체가 자기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역사의 소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했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이 곧 뭐냐면 내가 핵폭탄을 만들었던 게 맞았던 방향이었고 그 방향대로 지금 잘 가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제동을 건 거잖아.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약간 깎는 행위에 더 가까운. 그래서 그거가 약간 내가 그거를 과거에 내 했던 거를 이게 명분이 계속 있다고 자기가 생각되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라면 반대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반대할 용기가 없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 평생을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렇지.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내가 천재 소리 들으면서 막 살아왔단 말이죠. 뭐 다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대학교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고 나오고 나서도 교수도 대학교를 뭐 두 개 뭐 견인 교수를 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였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쌓았던 최정점에 있는 어떤 필모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과연 그 정도 용기가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면은 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 약간 그 관점에서 봤어. 근데 이거 좀 어렵다. 나는 이거, 만약에 이게 오히려 아까처럼 던질까 말까보다 이게 더 어렵다. 그 후에 나는 던질까 어떻게 말까? 했을까? 핵 던질까? 사용할까 말까?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할까 말까보다. 전 했을 것 같아요. 핵 개발하고 던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진 아니, 다음에 아니, 후회를 그러니까 반전으로 돌아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안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는 조금 나도 약간- 깔끔하게 안 내려온다. 나는 깔끔해. 그러니까 미안하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네. 근데 웃긴 게 그 영화에서 나온 게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그 누구야 대통령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 제 손에는 피가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뭐 징징대지 마, 막 이렇게 징징대는 애 이제 앞으로 들이지 마, 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그 항의 시위를 하다가 혼자 시위하다가 그 하면 안 된다고 시위하다가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무튼 먼저 면담을 요청을 전 오펜하이머가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또 생각이 나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렇다 쳐도 어쨌든 자기 반성에 대한 욕구가 더 커야 되니까 그거 되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핵을 더 만들자고 하는 걸 막으려고 맞아. 막자고 간 건 맞아요. 맞아. 막자 가다. 근데 막으려고 근데 갔다가. 제가 오펜하이머였으면은 나는 핵 만들기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기자나 어디서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디다 쏠 겁니까? 뭐 쏜 거 후회 안 합니까? 막 그런 거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딱 선 나눌 것 같아요. 쏘는 사람 어디에 쏠지 말지 그런 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나는 만들기까지만 하고 나는 끝이에요. 나는 그렇게 딱 선.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 그게 뭔 소리야? 나는 거기서 딱 서는 그것 같아. 나치가 나는 기차에 사람 옮겼을 뿐이에요. 나는 거기까지만 하고 정치랑은 안 엮이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 저는 왜냐면 나는 정치랑 엮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나는 오펜하이머 보면서 근데 그 선택으로 결국엔 어쨌든 뭐 쏠지 안 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희생이 되는데. 내가 쏜 건 아니잖아. 내가 쏜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누구야 대통령 트루먼? 트루먼 시대였나? 트루먼인지 뭔지 아니면 트루먼 맞아요. 루즈벨트 때 루즈벨트. 인가를 줬고 이제 정치인들이 저 결정할 일이지 그거는 사실. 이제 내가 쏘지 마세요 라고 해도 걔네들이 안 쏠 것도 아니고 쏘세요라고 해서 걔네가 쏠 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아예 장군들이나 정치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대통령이 한 말이지. 그쵸. 내가 결정한 건데 네가 왜 그쵸. 피해자 코스프레? 그쵸. 왜 네가 고통받는 척해? 내가 한 건데. 그걸 약간 그
그 입장으로 비꼰 거지. 그래서 만약에 오펜하이머가 반전 활동 안 했으면 솔직히 말년 편하게 그치. 살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지. 공격당할 일이 없으니까 전혀. 어쩌면 진짜 그 뭐 지금도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막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지. 왜냐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치. 수소폭탄을 그걸 영어로 만들자. 만들고 있었으니까. 만들자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쏠리던 시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번 이렇게 당하잖아요. 수소폭탄 반대해서 친구한테 당하고 또 뭐 우라늄 관련해서 원자력위원회 청문회 불려나가서 그 아이언맨한테 당하고 그 맨날 당하고만 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말년이 얼마나 편했을까 그런 아쉬움도 들고 또 자기가 반전활동 한다고 해서 무슨 핵폭탄을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안 만들 것도 아니고 사실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저는 반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완성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렸잖아요. 그때부터는 반전 활동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지. 네. 어차피 그때 만들고 가서는 싶은 그치. 나라는 마구 만들 텐데.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원자 핵폭탄 보면서 더 무섭게 느낀 게 최근에 그 뉴스에도 그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에 원자 폭탄을 투여할 수도 있다라고 가슴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때는 막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와 진짜 그것도 근데 저 궁금한 게 진짜. 원자 폭탄이 아토믹 밤이잖아요. 수소 폭탄은 하이드로젠 밤이고. 근데 수소를 어떻게 그렇게 폭발을 일으켜요? 핵 분열 에너지보다 핵 융합 에너지가 몇 배는 더 세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소를 융합시키는 거예요. 핵 분열에서는 이제 중성자에다가 우라늄 꽝 때려가지고 두 개로 분열됐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핵 융합은 수소랑 부딪혀요. 수소랑 부딪혔을 때 질량이 이때도 결손이 나거든요. 이때도 결손이 일어나는데 그 질량만큼 역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양이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세죠. 훨씬. 핵융합 에너지가 훨씬 세. 근데 수소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H잖아요. 그 수소끼리 부딪혔는데 왜 에너지가 그렇게 세요? 융합 에너지가 좀 세요 원래. 그래서 근데 그냥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부딪히게 만들어. 중수소랑 삼중수소 꽝 해가지고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사실상 그때부터는 거의 무한 에너지가 되거든요. 에너지 양도 너무 막대하고 그 재료도 너무 많으니까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첫 번째가 수소예요. 99%? 95% 이상이 수소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그 다음에 헬륨이고. 그럼 수소가 그렇게 충분하니까 그냥 에너지 막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핵융합 에너지는 아직 그게 핵융합 에너지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걸 매일 보고 있거든요.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난 다음에 그 핵융합 에너지가 빛과 열의 형태로 밖으로 나와서 지구에다가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 식물들 있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한 거를 이제 우리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들을 또 다른 육식 동물들이 먹고 하면서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핵융합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이 핵융합이 이제 태양에서는 2천만 도면 이루어지거든요. 2천만 도. 2천만 도. 2천만 도인데 기압이 대신 기압이 세요. 기압이 2천억 기압이라 그랬나? 3천억 기압이라 그랬나? 그 정도 돼요. 엄청난 기압이죠. 우리가 지금 1기압이잖아. 우리가 지금 1기압인데. 그리고 이제 태양이 워낙 중력이 강력하니까 수소를 이렇게 엄청 밀집시켜 놓을 거 아니에요. 꽝꽝 밀집시켜 놓으니까 융합이 되게 잘 되는 환경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을 구현을 해야지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이제 기술이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 만약 한국에서 핵융합을 한다고 쳐. 기압이 일단 안 되잖아요. 중력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그 대신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온도를 1억 도 이상으로 올려줘야 돼. 근데 그게 우리 인류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억 도 이상으로? 실제로 한국에 K스타라는 핵융합 발전소가 있는데 핵융합 이제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2021년인가 2022년에
1억도의 온도로 30초를 구동했어. 와. 30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핵융합이 어려운 게 1억도를 견디는 물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없다는 거지. 비브라늄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비브라늄도 녹아버리지. 어떤 물질이든 녹아버리는 거야. 1억도면. 그래서 그 그 어떻게 핵융합을 시키는 그 이제 뺑뺑뺑 돌아가는 약간 뜨거운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도 닿지 않게 만드는 거야. 공중에 떠 있게 만드는 그게 거야. 초전도체 아니에요? 초전도 자석이지. 한국이 이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으로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는 핵융합하고 있는 이제 플라즈마라고 해. 플라즈마. 이렇게 어디에도 닿지 않게 이렇게 막아놔요. 아무데도 안 닿으니까 안 뜨겁겠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실제로 기술이 완성돼서 상용화 되면은 이제 아랍 형님들은 그 오일머니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 짤 돌아다녔잖아요. 아랍 형님 그 왕이랑 왕자들이 한국 와서 한 번만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짤 있잖아. 그게 그거라며. 곧 본인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곧 거리에 나앉을 예정이나 낙타를 탈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그게 얘기도 만약에 있대요. 핵융합 그게 성공을 만약 하게 되면 그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핵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 생긴 거는 그냥 제비가 안 되겠네. 그러네요. 그냥.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어, 터져도 문제가 없어. 네? 터지질 않고 그냥 소멸돼. 아. 그래서 위험성이 없어. 사실상. 수소폭탄이 수소폭탄은 그런 거야. 수소폭탄은 말 그대로 그거를 폭발력을 이용한 거고 이거는 폭발을 이용한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이야. 하여튼 방사능 유출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안전해, 오히려 얘기하고 안전해? 싶은 거는 오히려 안전해. 수소는 깨끗하다 이래서 수소폭탄은. 그러니까 다시 난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였던 거지. 결국에는 그 방사능이랑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그거 왜 나온 거야? 왜 나온 거야? 그거. 방사능이라는 게 결국엔 빛이거든. 응.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근데 가시광선을 넘어가서 뭐 적외선, 자외선, 그다음에 또 원적외선, 그다음에 방사선까지 나. 그 선이 이제 결국 빛의 파동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인간의 몸에 땅 닿았을 때, 그 빛의 파동이 하나 땅 닿았을 때 이제 세포를 이렇게 분열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거 그 뭐야 트리니티에서 실험할 때 그 빛이 그 빛이 방사능의 빛이 나오는 거지. 방사선. 방사선 그게 빛인 거네. 그럼 그 빛을 맞는 순간에 우리 세포들이 좀 파괴가 된 어, 거예요? 파괴되는 거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선글라스 안 끼고 막 본 애들도 이 시신경에 있는 그런 것들 좀 파괴가 됐어요? 안 되지 않았을까? 멀쩡하잖아 과학자들. 네. 근데 막 눈 이렇게 아파하긴 했거든요. 아프다. 맨눈으로 봤잖아. 몇몇은. 거리가 엄청 멀어서 그런가? 그 걔네도 한 7kg인가? 뭐 8kg인가 아팠게도 보지 않았어? 어쨌든 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봐. 받았겠지. 봤지. 그 사진 보니까 막 그때 당시에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방사능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 무슨 선크림 바르고. 뭐 선크림 바르고 무슨 갈 때도 보더라 뭐지? 뭐 종이로 만든 뭐 신발? 뭐 이상한 거를 막 하고 가고 그랬다 하던데. 그냥 막 그때 당시에 방사능복이 없어가지고 이 지식도 없고. 방사능이 터질 때 어떻게 방어해라라는 조언을 해준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이 그런 방어 방법을 다 연구해서 알려줬대요. 근데 나 그럼 방사선이 그거로 했잖아.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빛이 하고 사라지잖아. 빛은. 근데 왜 방사능이 남아있는 거야? 파괴하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방사능은 흡수가 되지 어떤 물질들은. 물질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연대 측정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암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 방사능 확인도 해요. 그러면 그 방사선이 이렇게 쇠어진 그 강력한 방사선이 쇠어지는 순간 내 몸에 이렇게 남는 거네. 물건에 남는 거네. 그냥 그렇게. 모든 전 지구의 모든 식물들 막 돌에 다 남아 있어. 씨. 그래서 그거 딱 보면은 이거는 핵실험 전에 있었던 식물. 이건 핵실험 후에 있었던 식물. 그거 다 알 수 있어. 그게 다 남아 있어. 방사능 진짜 무섭더라고. 그래서 방사능 든 게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지. 그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약간. 나 원리가 궁금했어. 맨날 뉴스에는 나오는데 그 원리가 뭐지? 뭐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결국 빛이야 빛. 빛이구나. 근데 나 수소폭탄 그 만드냐 마냐 영화에서 할 때 약간 생각 들었던 게 수소폭탄보다 센 게 있을 수도 있나? 지금은 없지 않을까? 수소폭탄이 제일 셀 것 같은데. 막 약간 또 이것도 오펜하이머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또 그런 거 오토가 같은 거지. 발견하면 어느 날 발견되는 거고. 그 있잖아 반물질 폭탄. 반물질 폭탄. 또 중성자탄도 있던데?
그게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아. 중성자탄은 실제로 있지 않아? 들어본 것 같은데. 난 중성자탄은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그럼 핵폭탄보다 훨씬 세고. 그건 중성자 폭탄은 난 실제로 잘 모르겠고 반물질 폭탄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테넷에서 이제 주인공이랑 주인공이랑 살이 실제로 닿으면 이제 반물질 폭탄 되는 건데 반물질 폭탄 개쌤. 개쎄. 개쌤. 그 수소 폭탄 뭐 100배 1000배 되겠지. 와. 그건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지. 수소도 내가 볼 때는 한 방에 날 하나씩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없어. 인류 또 미국은 언젠가 반물질 폭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옛날에야 이제 막 냉전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그 기술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면서 공개가 됐으니까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구나 뭐 핵폭탄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뭐 혹자는 막 이게 윤리적으로 안 돼요 하면서 막 다들 뭐 우리는 실험을 막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느 실험실에서는 이미 그렇지. 여러 가지 폭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있을 거 아니야. 못 막아. 그거는 나는 그 얘기를 진짜 믿어. 아니, 평화는 힘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나 그거 진짜 믿어. 오펜하이머네.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이렇게 약간 반성했잖아. 그치. 내 생각은 달라. 아니 어쩐지 저기 너 포스터에 잘 어울리더라고. 아니 나는 딱 들어맞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나는 약간 욕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물론 이제 미안하지 피해자들한테. 근데 어쩔 수 없어. 난 더 만들 것 같아.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핵을 가진 강대국들끼리는 은연중에 싸우기가 어려워. 못 그러니까 싸워.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서 핵을 이제 오래전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처리하면서 그 상실됐잖아. 그 핵 기능이 상실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무혈 입상할 수 있는 성이 돼버린 거고 나머지 강대국끼리는 서로 아는 것 같아. 약간 이제 누구 하나가 이제 던지는 버튼 순간 누르면은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이제 가는 연쇄 거다. 반응, 연쇄 반응. 다 가는 거다.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날까? 나는 안 일어날 것 같아. 왜냐면 쏘는 순간 맞아. 나도 모두 다 같이. 죽는 거니까. 약간 그래서 나 그 생각도 했다. 약간 상상하기를. 약간 오펜하이머 영화가 라디오 스타 같은 거 아니야? 라디오 스타? 아니 우리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들에서 이걸 이제 알잖아. 논란 영화가 개봉한 거 알고 개봉 안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알잖아. 그 마지막 장면이 핵전쟁의 어떤 이미지를 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니네들 진짜 니네들 잘못했다가 다 핵전쟁 날 수 있어. 약간 먼저 선빵 날리듯이. 약간 그 무의식의 선빵을 약간 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했었어. 약간 이런 영화라는 매체가 되게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핵융합 얘기를 했잖아. 핵융합 재료가 달에 엄청 많아. 달에 엄청 많아서 달에서 만약에 헬륨3인가 헬륨4인가 그게 있는데 달에? 맞아. 그거 가져오는 또. 그거 이번에 하고 그걸 왜 가져와 또? 그걸 가져와야 핵융합을 하니까. 우리 에너지원 없으니까. 에너지원. 근데 이제 미국이 자기 편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우리끼리 갑시다 해가지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게 아르테미스구나. 그게 아르테미스야. 그러니까 한국 꼈지, 뭐 프랑스, 그다음에 뭐 영국. 우리나라가 몇 번째였지? 일곱? 몰라. 하여튼 꼈어. 우리나라도 꼈는데 이제 러시아랑 중국 안 껴주니까 또 지네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우리끼리 달 갈 사람은 그러고 있거든. 와. 왜냐면 지금 달 토지를 그게 그래서 그거잖아. 이 시대의 골든 러시잖아. 그치.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번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거든. 그거 먼저 먹으면 다음 패권 먹는 거야. 히토류. 히토리오, 헬륨3, 그다음에 철광석, 그다음에 또 뭐 물도 있고 별거 다 있어. 내 우리 생각에는 우주에 되게 흔하네. 나 갑자기 상상력 떠올랐어. 물은 지구에도 흔하잖아. 내 생각에는 20-30년 뒤에 달과 관련된 달 관련주 뜰 것 같아.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지금부터 가야지. 지금은 안 나왔어. 지금 아까 준비하고 있어. 지금 안 나왔고 약간 느낌이 비트코인처럼. 아니 그 스페이스 X 주식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약간 달 관련주잖아. 아니 근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몇 년 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주식을 살 정도로 그렇게 빠를까? 아니, 나는 스페이스X는 좀 빠르. 그러니까 빠르다기보단 이게 이제 테마주라잖아. 테마주.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난 10년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갑자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뭐 AI 뭐 그것도 GPT가 뭐 완성이 완벽하게 돼서 뜬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어느 이 방향 갈 정도의- 거야. 네. 이게 이제 되니까 딱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다리야. 이게 이제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기가 오면 이제 또 시대 방향이 바뀔 수 있지. 내 생각에 그럴 일단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그다음에 저 스페이스X, 그다음에 저 일본에도 몇 개 있고요. 주식 예. 방송인가요? 예. 아 근데 오펜하이머 진짜 재밌다. 아 오늘 재밌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네. 또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각본을 쓰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놀란 감독님 역사책을 몇 개를 보셨을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역사책이 아니라 실제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 그렇지 그럴 수도 않을까? 이게 있겠다. 역사책으로만으로 쓸 수 그랬을 수 없는 있겠다. 밀도인데 내 생각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뭐 죽은 과학자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생존자들 뺄 수 있지. 인터뷰하고 그런 말들이 가장 더 맞아요. 그 실제로는 성격 어땠어요? 그 사람? 뭐 그 사람은 물을 좋아했어요, 콜라를 좋아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 그게 모든 그 사람의 표면적인 인생관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다. 그래서 나는 조금 의아했던 거는 생각보다 그 인물들의 행동이 도드라진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영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뭐랄까 그 인물들을 모델로 만든 것 같아. 모델, 피규어처럼. 그리고 감독이 내 컨트롤 하에 다 배치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 연출에는 이제 배우를 놓을 때 두 가지의 방식이 크게 있는데 하나는 그 연기 그 배우에게 더 개방을 해주는 거지. 열어주는 거. 그 연기의 폭을. 그리고 하나는 그 약간 모델 방식처럼 그냥 모델이 어때? 그 우리 워킹하면 옷을 입고 물론 거기서 해석을 하지 당연히 배우 모델들도 해석을 하는데 영화 안에서 모델이 된다는 거는 감독이 입힌 옷, 감독이 정한 패턴대로만 움직이잖아 거의. 근데 이 영화가 약간은 좀 더 후자에 가까운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던 거지. 배우들이 어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진 않잖아. 연기로서 뭘 뭐 하기보다는 이렇게 맞아. 막 어떤 퍼포먼스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 배우 연기 잘한다. 연기를 이런- 잘하는 거에는 이견이 이런 없는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잘하긴 잘하는데 네. 그게 약간 표정 그치, 위주로 무슨 말인지 드러나지 알겠어. 무슨 행동 위주로 잘 드러나지 않나. 그게 내가 보면서 이거 다큐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그게 아, 그것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굉장히 그렇지. 정적인 굉장히 모든 정적. 인물들의 움직임이 정적인. 그렇지. 그래서 더 호불호도 갈렸던 것 같고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근데 그나마 이 감독이 연출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수시로 그러니까 푸티지처럼 그 뭔가 분열되는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중간중간 껴서 어떤 느낌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강의를 할 때 그때 막 빛을 엄청 발산시킨다던가 그 장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잖아. 그 자기가 신문 당할 때 맞아. 신문 당할 때 막 맞아. 강하게 하니까 갑자기 막 마치 핵 우리 나는 아까 집에서 나는 방사선 봤듯이 그때는 그 사람의 정신 분열되는 걸 좀 보여준 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 분열, 핵분열 핵분열 이렇게 그런 거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로 컨셉을 잡았구나 이런 재미도 영화를 다시 보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감독님이 다른 배우의 행위는 제어하고 이런 연출의 방식과 표정만 도드라지게 하고 이런 방식도 한번 다시 볼 때 느끼면 재밌을 것 같고 아이맥스도 나는 사실 내가 아이맥스를 아직 안 봤는데 아마 아이맥스로 보면 그 재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 IMAX를 안 보고 IMAX를 굳이 안 봐도 된다고 말을 하고 다닐 거예요? 아니 극장에 가야 한다고. 극장에. 나 아이맥스로 오케이. 안 보다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집에서 보면 완전 다른 영화. 그치 그 얘기했잖아. 오케이. 이게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집에서 보면 나는 그냥 이 영화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집에서 볼 거면 차라리 그 쿠팡 플레이에 오펜하이머 다큐멘터리가 있어. 차라리 나는 전쟁의 종식자 오펜하이머입니다. 전쟁이 저기 나 그거 봤어. 난 차라리 그게 집에서 볼 거면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극장에서 약간 봐야 느껴지는 있어. 그 싸함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 다들 영화관에서 사운드 음악이 대사를 막 먹는 느낌 혹시 받았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대답하기 전에 저는 슬슬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저 너무 일찍부터 뭐가 많아갖고. 방송 끝내자. 그래 그러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1173표 맞다. 투표하셨고요. 그래. 마무리. 자, 총 1173표. 네.
총 3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네. 호가 88%, 불호가 12%. 불호 생각보다 없네. 아 이거를 나 좀 세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극호, 호, 쏘쏘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만 하면은 좀 확 갈리는 느낌. 맞아. 이것도 미흡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는 2개만 하라 그러고 나 언제는 진짜. 여러 개 하라 그러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일요일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 다 아니고 벌써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맞네. 난 출근 안 해. 고생하셨습니다. 출근 고생! 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